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반도 고대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복수극이에요.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니 어쩌면 그 어떤 작가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치열하고 비장한 실화랍니다. 서기 371년 10월, 지금의 평양 근처에서 한 왕이 전장에서 화살에 맞아 쓰러집니다. 고구려의 고국원왕이었어요. 그를 쏜 건 백제의 근초고왕 휘하 군대였죠.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적국 영토 깊숙이 쳐들어간 적군의 손에 전사하는 장면을요. 역사책에서는 몇 줄로 끝나지만 그 순간 고구려 왕실에는 어떤 공기가 흘렀을까요? 그리고 정확히 25년 뒤, 그 쓰러진 왕의 손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름은 담떡, 우리가 아는 광개토대왕이에요. 18살의 청년 왕은 즉위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할아버지를 죽인 백제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두 정복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한 명은 백제를 동아시아 강국으로 끌어올린 근초고왕, 다른 한 명은 고구려의 영토를 역사상 최대로 확장한 광개토대왕. 두 사람은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난 해에 광개토대왕이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피로 얽혀 있었고 한 세대를 건너뛴 복수와 영광의 서사시를 만들어냈답니다. 자, 이제부터 1600년 전 한반도로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371년 평양성 전투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에요. 한반도 고대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건이거든요. 당시 백제의 근초고왕은 이미 60대 후반, 어쩌면 70대에 접어든 노련한 군주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감행합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고구려의 심장부를 찌르는 거였죠. 근초고왕 옆에는 태자 근구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장에 나선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 총수와 후계자가 같이 최전방에서 에멘드어 전쟁을 치르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그만큼 이 전쟁은 백제 왕실에게 절체절명의 승부였던 거예요. 고국원왕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왕이 직접 전투에 참여한다는 건 그만큼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두 왕이 직접 칼을 들고 마주한 거죠.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국원왕의 전사였어요. 삼국사기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상상해보세요. 적군의 화살이 고구려 왕의 몸에 박히는 순간을요. 전장의 함성이 멈추고 고구려 병사들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백제군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르던 그 순간을요. 이 사건은 고구려 왕실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왕이 전사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것이 외적의 손에 의해, 그것도 자국 영토가 아닌 곳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더 치욕적이었을 거예요. 이 치욕은 대를 이어 전해졌고 훗날 광개토대왕의 가슴속에 불꽃으로 타올랐답니다. 역사에는 가끔 소름 끼치는 우연이 있어요. 374년이 바로 그런 해였어요. 이해의 근초고왕은 재위 말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백제를 다스리며 전성기를 구가한 노왕은 3년 전 평양성 전투의 승리를 마지막 영광으로 남기고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죠. 바로 그해 고구려 왕실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고국양왕의 아들 담덕이었습니다. 훗날 광개토대왕으로 불리게 될 그 아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적인 타이밍인지 느껴지시나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이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를 대체할 새로운 영웅이 이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초고왕은 아마 그 아기의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설령 알았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겠죠. 고구려 왕자 중 한 명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작은 아기가 자라서 백제가 이룬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걸요. 375년 11월,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담덕은 고작 돌쟁이,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무렵이었죠. 두 사람은 시간적으로 1년여 정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실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근초고왕과 광개토대왕 두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두 왕 모두 유년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그들의 성장 환경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근초고왕을 볼게요. 삼국사기는 그를 체격이 크고 용모가 기이하였으며 식견이 넓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다는 거죠. 게다가 비류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둘째라는 건 왕위 계승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환경이 어쩌면 그에게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줬을지도 몰라요. 왕위에 연연하기보다 실력을 쌓고 정세를 읽는 눈을 키웠을 테니까요. 광개토대왕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삼국사기는 그가 나면서부터 체격이 크고 생각이 대범하였다고 전해요. 원문으로는 생이웅이 유척당지지 라고 되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아기였던 거죠. 담덕이 자라난 환경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고국원왕이 백제군에게 전사한 게 불과 몇 년 전이었으니까요. 아버지 고국양왕과 큰아버지 소수림왕이 백제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힘을 기르는 모습을 보며 자랐을 테고요. 어린 담덕의 귀에는 언젠가 백제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 자장가처럼 들렸을 거예요. 이런 성장 환경의 차이가 두 왕의 리더십 스타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근초고왕은 20년 넘게 힘을 축적하며 기다렸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전략가 스타일이었고, 광개토대왕은 즉위하자마자 전쟁에 뛰어드는 패왕 스타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근초고왕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재위 2년부터 21년까지 무려 19년 동안의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텅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록이 유실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기간을 침묵의 시기라고 불러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이 시기의 근초고왕은 철저하게 힘을 비축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일까요? 스타트업 대표가 5년 동안 아무런 보도 자료도 내지 않고 조용히 기술 개발에만 매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을 뒤흔드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과 비슷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폭풍 같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근초고왕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추정컨대 마흔의 자녀 세력을 흡수하고 군사력을 정비하고 국제정세를 면밀히 관찰했을 거예요. 특히 북방의 고구려가 전연과 전쟁을 치르며 국력을 소진하는 것을 지켜봤겠죠. 그리고 제위 24년 369년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치앙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한수 남쪽에서 대규모 군사 사열을 실시해요. 이건 단순한 군사 훈련이 아니에요. 이제 준비 끝났다, 나간다라는 선전포고였던 거죠. 20년 넘게 참고 기다렸다가 단숨에 터뜨리는 이 전략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블루오션 전략이나 선택과 집중을 1600년 전에 이미 실천한 셈이에요. 광개토대왕의 스타일은 근초고왕과 정반대였어요.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즉위하자마자 바로 행동했거든요. 391년 18세의 담덕이 왕위에 오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나이예요. 이 어린 왕이 즉위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백제를 치겠다. 이게 그의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로 즉위한 젊은 왕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내정을 정비하고 신하들의 신뢰를 얻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담덕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아버지 고국양왕과 큰아버지 소수림왕이 이미 내정을 정비해 놨거든요. 담덕에게 남은 일은 하나, 복수뿐이었어요. 즉위 원년 391년에 바로 백제의 관미성을 함락시킵니다. 관미성은 지금의 경기도 파주 근처로 추정되는데 백제 입장에서는 한강 이북의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이걸 빼앗긴 건 백제로서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담덕은 제위 22년 동안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백제, 후연, 비려, 동부여, 숙신, 외 사방으로 군대를 보내 영토를 넓혔거든요.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왜 이렇게 즉위 직후부터 전쟁에 매진했는지 아시겠죠?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쌓아놓은 국력을 터뜨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왕의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정말 재미있거든요. 근초고왕은 철저한 전략가였어요. 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인내심이에요. 20년 넘게 기다렸잖아요. 이건 보통 인내심이 아니에요. 요즘 CEO들이 분기 실적에 쪼들려서 장기 투자를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근초고왕의 장기적 시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둘째, 국제 정세 분석 능력이에요. 그는 고구려가 전현과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를 기다렸어요.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공격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셋째, 외교력이에요. 근초고왕은 동진에 사신을 보내 진동장군 영랑랑태수라는 직위를 받아냅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중국 왕조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사회 대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또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열고 칠지도 같은 외교 선물을 보내기도 했어요. 광개토대왕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첫째, 즉각적인 행동력이에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생각나면 바로 실행했죠. 즉위 원년부터 전쟁을 시작한 게 대표적인 예예요. 둘째, 전장에서의 카리스마예요. 광개토대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어요. 왕이 전장에 있다는 건 병사들에게 엄청난 사기 진작 효과가 있거든요. 왕이 우리와 함께 싸운다는 느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상상이 가시죠? 셋째, 규모의 정복이에요. 근초고왕이 전략적으로 선별해서 정복했다면 광개토대왕은 사방으로 팽창했어요. 64개 성과 1400개 촌락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현대로 비유하면 근초고왕은 워렌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 스타일이고 광개토대왕은 일론 머스크 같은 공격적 사업가 스타일이에요. 둘 다 성공했지만 방식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정복왕이라고 하면 차갑고 냉혹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두 왕 모두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근초고왕은 아들 근구수와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도 부자가 나란히 군대를 이끌었죠. 이건 단순히 전술적 선택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전쟁을 직접 보여주고 리더십을 가르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 회장이 후계자에게 현장 경험을 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회의실에서 PT 받는 것과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는 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초고왕은 아들에게 진짜 리더십이 뭔지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초고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일본 서기의 백제 왕이 손자 침류왕에게 일본과 친할 것을 당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외교적 유산을 남기려 한 거죠. 광개토대왕도 아들 사랑이 깊었어요. 그의 아들거련 훗날의 장수왕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더욱 강대하게 만들었죠. 광개토대왕 능비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 비문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 39세에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 비석을 세운 건 아들 장수왕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들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나요? 장수왕은 아버지의 3년상을 치렀어요. 412년에 광개토대왕이 승하하고 414년에 능묘를 이장하고 비석을 세웠거든요. 당시 고구려 풍습에 따라 정성껏 장례를 치른 거예요. 거대한 광개토대왕 능비, 그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사였던 거예요. 두 왕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도 달랐어요. 근초고왕은 백제를 단순한 지역 강국에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격상시켰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먼저 중국 동진과의 외교를 통해 백제의 국제적 지위를 공식화했어요. 372년에 동진에 사신을 보내 진동장군 영랑랑태수라는 직위를 받았거든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이전까지 백제 맞는 중국에서 그냥 지방관리 수준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근초고왕 때 와서
장군 칭호를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유엔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한 의미예요. 또한 일본과의 외교 관계도 열었어요. 칠지도를 보내고 문화를 전파하고 동맹 관계를 구축했죠. 이건 나중에 백제가 어려울 때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근초고왕 시대에 박사고흥이 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나라의 정체성을 기록으로 남기려 한 거죠. 아쉽게도 이 책은 전해지지 않지만 백제가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문화 국가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광개토대왕의 방식은 달랐어요. 그는 영토로 말했어요. 광개토대왕 능비에 따르면 그는 64개 성과 1400개 촌락을 정복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고구려의 영토를 역사상 최대로 확장한 거예요. 그의 정복 목록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백제의 58개 성과 700개 촌을 빼앗고 후연의 요동 지역을 점령하고 북쪽의 유목민족 비려를 정벌하고 동부여를 복속시키고 신라를 도와 왜구를 격퇴하고 숙신을 정벌하고 사방으로 뻗어나갔어요. 이건 단순히 땅을 많이 차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광개토대왕은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주요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중국의 분열기를 틈타만주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고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쳤죠. 두 왕의 방식은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자기 나라를 강하게, 그리고 후대에 물려줄 만한 나라로 만드는 것. 그 방법이 외교와 체제 정비냐, 정복과 확장이냐의 차이였을 뿐이에요. 두 왕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단서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초고왕에 대해 삼국사기는 식견이 넓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원식이라는 표현은 멀리 보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20년 넘게 힘을 비축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행동에 나선 것,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를 동시에 추진한 것,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 후계자 교육을 한 것. 이런 행동들을 보면 근초고왕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광개토대왕에 대한 묘사는 더 직접적이에요. 나면서부터 체격이 크고 생각이 대범하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웅이는 웅장하고 위대하다는 뜻이고 척당지지는 남다르고 특별한 뜻을 품었다는 의미예요. 이 표현들을 종합하면 광개토대왕은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운을 풍기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을 거예요. 18세의 즉위에서 바로 전쟁을 시작한 것도 이런 성격을 보여줘요.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두 왕의 죽음도 비교해 볼 만해요. 근초고왕은 375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재위 30년째 되던 해였죠. 구체적인 사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의 나이였을 테니 자연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의 마지막 몇 년은 순탄치 않았어요. 373년에 독산성 성주가 신라로 투항했고 375년에는 고구려 소수림왕에게 수곡성을 빼앗겼거든요. 평양성 전투의 영광 이후 백제 중심의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근초고왕은 최소한 자기 침대에서 죽었어요.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에서 아들과 손자에게 둘러싸여 눈을 감았을 거예요. 자신이 일군 전성기를 뒤로하고 평화롭게 퇴장한 거죠. 광개토대왕의 죽음은 더 극적이에요. 그는 41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겨우 39세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광개토대왕 능비는 이를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 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도 아쉬워했다는 뜻이에요. 사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만 22년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치른 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과로사라고 해야 할까요? 전장을 누비며 몸을 혹사한 대가를 치른 거죠. 비교해보면 흥미로워요. 근초고왕은 6, 70대까지 살며 오랜 준비 끝에 전성기를 만끽하고 떠났어요. 광개토대왕은 39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세에 죽은 것과
비교되기도 하죠. 어떤 삶이 더 나을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길지만 신중한 삶과 짧지만 불꽃 같은 삶, 두 왕은 각자의 방식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요. 자, 이제 두 왕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게요. 1. 영토 확장만 자녀 세력 흡수 가야 지역의 영향력 확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승리. 2. 국제적 위상 확립 동진으로부터 진동장군 영랑랑태수 책봉, 일본과 외교 관계 수립. 3. 군사적 승리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 전사시킴. 4. 문화발전 박사고흥에게 서기 편찬 지시. 5. 왕권 강화 백제왕실의 권위를 공고히 함. 1. 영토 확장 64개 성, 1400개 촌락 정복. 백제 58성 700촌 점령, 요동지역 장악, 동부여 복속. 2. 군사적 승리 후연과의 전쟁 승리, 비려거란 정벌, 숙신 정벌. 3. 영향력 확대 신라 구원 외구 격퇴, 가야 지역의 영향력 행사. 4. 독자적 연호 사용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 사용으로 자주성 과시. 5. 기념비적 유산 관계 토대왕 능비 현존하는 한국 고대사 최대 규모 비석. 숫자만 놓고 보면 관계 토대왕의 정복 규모가 압도적이에요. 하지만 근초고왕은 백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근초고왕이 기반을 닦았다면 광개토대왕은 그 기반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셈이에요. 물론 두 사람은 적이었지만요. 두 왕이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시대적 기회도 컸어요. 근초고왕이 활동하던 4세기 중반, 동아시아는 대혼란기였어요. 중국은 556국 시대로 접어들어 북방은 유목민족들이 난립하고 남방에는 동진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죠. 고구려는 이 혼란에 휘말려 있었어요. 전현의 모용왕이 342년에 고구려를 침공해서 환도성을 함락시키고 심지어 미천왕의 시신까지 가져가는 치욕을 안겼거든요. 고구려가 전현과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근초고왕은 조용히 힘을 축적하고 있었어요. 이 국제정세를 읽는 눈이 근초고왕의 강점이었어요. 적의 적을 이용하고 가장 유리한 타이밍에 공격하는 전략이죠. 광개토대왕 시대에도 중국은 여전히 분열 상태였어요. 북방에는 후연, 북이 등이 경쟁하고 남방에는 동진이 있었죠. 특히 후연은 고구려의 주적이었어요. 하지만 후연도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북이와의 경쟁에 신경 써야 했어요. 광개토대왕은 이 틈을 노려 요동 지역을 장악했어요. 또한 일본의 한반도 남부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광개토대왕은 신라의 요청을 받아 왜구를 격퇴하고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죠. 두 왕 모두 국제정세를 읽는 눈이 뛰어났어요. 하지만 활용 방식은 달랐어요. 근초고왕은 외교로, 광개토대왕은 무력으로 기회를 잡았죠. 두 왕에 대한 후대의 평가도 살펴볼게요. 동국통감에서는 근초고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고구려와 더불어 화친을 잃어 그 임금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서 원한을 도발해 화를 초래하여 대대로 원수의 대적이 되어 두 나라의 사이에 전쟁이 한창 일어나서 멈추지 않았다라고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게 부정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현대에서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명군으로 재평가받고 있어요. 광개토대왕은 한국사에서 거의 신화적인 존재예요. 대왕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는 몇 안 되는 군주 중 하나죠. 세종대왕과 함께요. 흥미로운 건 광개토대왕이 고려조선 시대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광개토대왕 능비가 있던 지역이 청나라의 봉금 구역이라 접근이 어려웠거든요. 비석이 19세기 말에 재발견되면서 비로소 그의 업적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광개토대왕은 민족주의적 자긍심의 상징이에요. 화폐인물 투표에서 후보에 없는데도 1위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해군에는 광개토대왕함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도 있고요. 두 왕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근초고왕은 20년 넘게 기다렸어요.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참았죠. 요즘 세상은 빠른 성과를 요구하잖아요. 분기 실적,
월간 리포트, 주간 회의 모든 게 빨리빨리해요. 하지만 근초고왕은 보여줬어요. 충분히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요. 급하게 서두르다 실패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준비해서 한 번에 성공하는 게 낫다는 교훈이에요. 광개토대왕에게서 배우는 것, 실행의 힘. 광개토대왕은 정반대예요. 생각했으면 바로 행동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켜잡았죠. 때로는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실행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는요. 광개토대왕은 선대가 쌓아놓은 국력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했어요. 두 왕에게서 공통으로 배우는 것, 큰 그림을 보는 눈. 두 왕 모두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국제 정세를 읽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했죠. 근초고왕은 외교적 기반을 닦았고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확장했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둘 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리더의 자질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1600년 전 한반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두 정복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371년 평양성에서 화살이 고국원왕의 몸에 박혔을 때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 순간 잉태된 복수심은 25년 뒤 광개토대왕의 손에서 불꽃이 되어 타올랐죠. 두 왕은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한 왕이 세상을 떠날 때 다른 왕이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피로 얽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손자의 결의, 그게 광개토대왕을 만든 거예요. 근초고왕은 전략가였어요. 20년을 참고 기다렸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신중하고 계산적인 인물이었죠. 광개토대왕은 패왕이었어요. 생각했으면 바로 행동하는 대범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죠. 두 사람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둘 다 성공했어요.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광개토대왕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어요. 근초고왕도 백제사의 가장 빛나는 인물로 재평가받고 있죠. 두 사람 모두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에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근초고왕처럼 기다리며 준비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광개토대왕처럼 바로 행동하는 타입인가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두 왕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방식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